저는 지금 금리 사이클이나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감안했을 때 2024년 12월 달이죠 지금? 이 부동산 시장과 전체적인 자산 시장은 언제랑 똑같냐? 2007년 12월 달과 저는 아주 유사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고공을 행진하던 아파트 그리고 부동산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확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모셔서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거래량이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가격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김 대표님은 아예 20-30% 가격 떨어진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또 이제 비장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출을 열어주면 또 괜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둔촌지공이 12월 달에 네.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나 그걸 문제없이 풀려면 대출을 열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지금 뭐 잔금 대출 관련해서 지금 네.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그래도 크게 문제 없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일부 지역적인 문제고 이제 9월 달부터 제가 이제 9월 달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스트레스 DSR 2차가 시행되는. 네네. 근데 지금도 뭐 신생아 특례도 지금도 되고 다 되잖아요. 네. 근데 왜 9월 달부터 시장이 이렇게 다시 또 안 좋게 바뀌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럼 DSR 이거로 인해서 대출의 총량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맞습니다. 걸까요? 그래서 DSR이 이제 3차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데 네. 1차는 사실 시장이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근데 2차부터가 이제 영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핀셋 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상금리가 이제 0.75%인데 수도권만 지금 1.2%로 가상금리를 해서 수도권만 이제 대출 한도가 더 감소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수급이 꺾이고 거래가 꺾이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차는 더 심해지는 거죠, DSR? 네, 25년 7월 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DSR 3차가 이제 훨씬 더 강력하다고 좀 보고 있고, 저는 DSR 3차가 아마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 즈음부터는 아마 내년 상반기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뭐 큰 하락은 없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또 상승도 하는 지역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내년 하반기가 이제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1가구 1주택 쪽으로 몰리게 되는 이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주택 그 중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소위 말하는 유지분들이 지방 이거 분위기 안 좋다.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는 요즘 유효하는 얘기가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크게 히트치면서 노인과 바다와 아파트. 네. 그러니까 많은 게 부산이다.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네. 부산에 대한 아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다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 쪽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그건 그럴 수 있는데, 네. 소위 말하는 서울의 유지는 지방의 자산가와 유지들이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니 네. 여기는 버티고 그래서 완전한 양극화로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아, 이미 이제 양극화는 벌어질 대로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더 양극화가 벌어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왜냐하면 네. 그 소위 말하는 유지는 이제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고, 네. 근데 다른 쪽은 떨어지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양극화가. 외지인 데이터, 그게 이제 또 뭐냐면 외지인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또 얼마나 많이 사는 데이터도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서울 아파트를 샀던 거는 뭐 1, 2년 내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도 네. 이제 2007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항상 외지인들은 많이 샀어요, 서울 아파트를. 네네네. 네. 근데 지금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많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서울 부동산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논리 중에 하나가 네. 서울은 국제 도시다. 이제 서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이 아니라 네. 프랑스의 파리, 네. 미국의 뉴욕, 네. 그다음에 뭐 중국의 상하이와 동등한 네. 국제 도시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중국인들이 네. 뭐 땅을 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파트는 살 수 있을 테니 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수요도 줄지 않아서 네. 계속 좋을 것이다. 아, 그러면 뭐 너무 좋죠. 뭐 이제 아까 뭐 런던이나 뭐 파리나 뉴욕이나 이런 지역들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서울에 50억 아파트가 있다라면은 네. 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를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50억 아파트를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뉴욕에 있는 50억짜리를 사는 게 맞을까요? 영국에 있는 50억짜리를 사는 게 맞을까요? 뭐 뉴욕 같은 데 한차가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얼마 전에 이건 꽤 좀 된 일인데 이제 추성훈 우리 님이 네. 하와이에 있는 그 렌트해서 이제 사시는 집이 있는데 네. 그게 한 50억 정도 해요. 네. 근데 하와이 이제 빛이 바로 앞이고 굉장히 번화가고 앞에 큰 몰도 있고 예, 이런 데인데 이게 지금 50억인데 서울에 지금 강남의 아파트가 비싼 게 한 50억 정도 하잖아요. 네. 예, 둘을 비교해 봤을 때는 과연 뭘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 저도 그래서 네. 거기에 의문을 갖고, 야 성북동 저기 오르막에 아주 뭐 마당도 어마무시하고 네. 우리 마치 그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것 같은 그런 집도 뭐 그렇죠. 50억 내외에 조금 네. 더 비쌀 수도 있지만 뭐 50억 내외에서 살 수 있는 집들이 있는데 네. 저 똑같은 그 성냥갑개비 같이 똑같은 아파트가 50억인 게 뭐 심지어는 80억도 거래가 되고 60억도 거래가 되니 네. 조금 이상하지 않아 이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한 논리는 뭐냐면 교환성.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뭐냐면은 네. 당연히 우리가 이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시면 됩니다. 네, 매수하시면 돼요. 네. 근데 저는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 네. 대한민국 돈의 가치가 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글로벌한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한국의 자산을 그게 어떤 주식에 저는 이미 이제 주식은 뭐 이미 이제 이민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해외 주식 국장 뭐 너무 안 좋고 미국 주식은 계속 좋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이제 주식에서부터 이런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고 저는 부동산 쪽에서도 아마 이런 흐름들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거대한 이제 큰 원화 가치 하락의 큰 흐름 속에 이제 완전 저희는 초입에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특히나 또 안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되면서 더더욱 또 이런 흐름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아니 뭐 한국 뭐 서울 뭐 뉴욕 런던 이런 데랑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매수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지금의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비싸도 너무너무 비싸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주식이나 이제 부동산이 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하려면 펀더멘털 자체가 튼튼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은 지금 거의 최악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소비도 지금 역사상 최악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경기가 사실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어떤 이런 22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큰 하락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건설사, 시행사, 그 다음에 저축은행, 뭐 부동산 PF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신탁사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것도 저는 정부가 23년 1월 달에 둔촌주공 살리기 1월 3일 부동산 대책 꺼내고 특례 보금자리론 하고 24년에 신생아 특례 꺼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증여세 한도를 높여준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컸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해서 원래 성인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대 비과세 한도를 1억 5천까지 늘려줬잖아요. 네. 그럼 합하면 3억이고 1억 5천, 1억 5천 그리고 세금이 거기다 1억씩을 더 얹어도 그러니까 2억 5천을 증여해줘도요. 증여세가 그러면은 1,0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네. 그럼 자산이 좀 있으신 분은 2억 5천씩 바로 증여해주죠. 그럼 합산해서 5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신생아 특례까지 받으면 얼마나 큰 혜택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너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특례 정책으로 지금 막은 거죠. 23년, 24년에. 근데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져서 지금 신탁사까지 지금 이 불똥이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 왜 25년 부동산 시장은 23년과 24년과는 좀 다를 거냐. 25년에도 물론 또 뭐 정책 자금 또 55조 쏟아붓는다라고 하죠. 네네. 왜 이제 좀 다를 거라고 보냐면 일단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이제 연끌할 사람들 엄청 연끌했죠. 네.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뭐 이제 결혼이나 출산, 뭐 저출산 이런 것들 때문에 신생아 특례, 증여세 한도 상향 이걸로 또 한번 연끌했죠. 네. 이제는 거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런 특례 자금들이 있어도 더 이상의 수요를 다른 수건 짜듯이 더 이상 짤 만큼 수요 자체가 저는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이
특히 이제 강남 3구 고가 아파트 위주로 반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여전히 지방이나 서울의 주변 지역들을 보면요. 22년의 큰 폭락 이후에 반등이 진짜 미미합니다. 얼마 안 돼요. 왜 그럼 강남만 이렇게 좋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에 지금 뭐 잠깐 경매 건수를 말씀드리면 2006년 이후로 지금 사상 최고치예요. 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에 건물 경매 건수가 역사상 지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건물이라는 건 상가 같은 거죠? 상가에 24년 10월 달에. 근데 이유가 왜 이렇게 경매가 부동산 시장이 좋다라고 하는데 아주 일부 시장만 얘기하는 거고요. 왜 이렇게 그러면 경매 건수가 많이 늘어나느냐? 네. 바로 2020년과 21년에 금리가 너무나도 낮았던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연끌을 해서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그 후유증 때문에 그 좋다라고 하는 지금 강남 3구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건물 경매가 쏟아지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강남 아파트만 이걸 피해가고 시장 상황이 좋다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느냐? 네, 궁금합니다. 네, 이유는 뭐예요? 그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아, 아파트에는?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 안 해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끌한 사람이 없었을 거고 현금만 주고 샀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고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왜 이게 다를 거라고 보냐? 22년부터 다시 대출을 해줬어요. 네. 네, 다시 대출을 해줬습니다. 15 이상 아파트도 네네. 대출을 특히나 특례보금자리나 신생아 특례까지 껴서 연끌까지 또 해서 강남 3구 아파트를 사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네.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25년부터 하반기부터 저는 여파가 오게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낮췄잖아요, 이번에. 사실 약간 저희 입장에서 약간 뜬금없을 수도 있다고 모든 채권쟁이들이 네. 싸그리 틀렸어요. 이번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덕분에 오히려 이번에 금리를 내린 바람에 경기가 나쁘다는 걸 확인을 시켜주는 바람에 주식시장 오히려 더 흔들렸고 그랬는데 이렇게 금리를 내려주면 또 공간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공간이 열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뭐 주식이나 금리나 경제에 대한 공부를 제가 나름대로 좀 하긴 했는데 저는 앙드레 토스콜라니의 이 달걀 이론이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그 어떤 금리 이론보다 이 이론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경기 사이클과 금리에 대한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금리가 떨어지면은 대출 이자가 줄어드니까 부동산이 올라간다. 언뜻 들어보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얘기가 맞다라면 반대 이야기도 맞아야 됩니다. 네. 자,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부동산이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렸을 때 그 논리가 맞다라면 올랐을 때 이 논리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오르는 대로 부동산이 올라가고 금리가 또 내리면 내리는 대로 또 올라가고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 오히려 시장이 좋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 시장이야. 근데 이유가 뭐냐?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상을 감내할 만큼 시장 펀더멘탈이 튼튼한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금리 인상은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초기에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금리가 결국 올라간다는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지는 건 계속 좋아져요. 근데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금리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초창기에는 이제 약간 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 금리 인하는 호재야.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 효과가 조금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죠. 그래서 저는 지금 금리 사이클이나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감안했을 때 2024년 12월 달이죠 지금 이 부동산 시장과 전체적인 자산 시장은 언제랑 똑같냐 2007년 12월 달과 저는 아주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때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직전에 부동산 가격이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았을 때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도 비컷을 했었죠. 2001년에도 비컷을 했었고 그리고 비컷 할 때마다 항상 시장에는 상당한 충격파가 왔었죠.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오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럴 때하고 비슷하다. 그 건물하고 상가가 네. 2006년 이후에 네. 사상 최고치로 이번 24년 10월에 네.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좀 너무 궁금한 게 너무 신기한 게 네. 지방 아파트까지 네. 포함된 지방 네. 아파트, 그다음에 상가, 네. 그다음 건물, 네. 그다음 빈 공실 네. 등등을 감안해 보면 네. 이쪽은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게 명백한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죠. 이 종로 바로 옆에 한 뭐 몇백 미터 가보면 종로 중앙이 있는데 네. 종로 중앙에 공실이 있는 거예요. 네.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서울 시내 중심이 공실이 난다는 게 좀 네. 충격적인데 그런데도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이잖아요. 네. 이렇게 크게 격차가 났었던 적이 과거에도 있나요? 없었죠. 아, 없어요? 네. 이렇게까지 한쪽 시장만 지금 좋고 나머지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이런 상황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전에 수도권 부동산이 무너질 때 있죠. 그때는 고가 아파트들이 먼저 떨어졌어요. 네. 네. 고가 아파트들이 먼저 떨어지고 중저가 아파트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었고. 근데 지금 완전 반대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대출을 안 해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의 이 강남 쪽에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띠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코인 시장과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시장의 강세가 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특히나 이제 젊으신 분들은 코인이나 미국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쪽 시장이 여전히 뜨겁고 좋고 그래서 그쪽 시장에서 일부 이제 돈을 벌고 이러신 분들은 그래도 꽤 자산을 굉장히 많이 불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강남 3구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이쪽 지역들이 여전히 이제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동산 지형도에서는 잘 안 보였던 흐름인 거죠. 초고가 아파트는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서울을 전국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부동산 보면서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뭐 대구 뭐 지방이 지금 안 좋다 이러는데 서울도 따지고 보면 서울 외곽은 네. 벌써 옛날 지방처럼 좀 어두워지고 있는 거 그럼요.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뭐 서울 중심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도 뭐 상권이나 이런 거 보면은 완전히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강남 3구의 아파트들도 아니 강남 3구에 지금 아파트 경매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 지금 다 경매가 증가하고 있어요. 뭔가 이제 저는 만약에 이제 강남 3구에 진짜 좋다 그러면 강남 3구 아파트 시장 너무 좋았는데 사실 경매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경매 건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유는 뭐예요? 금리 인상 여파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망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경매 건수로 지금 강남에도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최근에 자영업자 폐업 지원금이라는 게 있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이 체크해 주셨던 건데 자영업자들이 폐업했을 때 주는 폐업 지원금이 동이 났다는 거예요. 네. 자영업 폐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좀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너무 황당해서 그런데 네. 예. 자영업 폐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즉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담보 대출 받아서 그 돈을 써가지고 자영업을 유지하던 게 네. 지금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 그게 이제 경매로 나온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정부 정책 자금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지식경제연구소 우리 박종훈 소장님께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지만 사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곳간이 비어 있고 지금 마이너스 대출 정부도 영끌해서 지금 정부 자금 쓰고 있잖아요. 아직 뭐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죠. 네, 아직은. 네. 근데 이 적지 않은 돈을 부동산 부양에만 이걸 올인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직장이 늘어난다거나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거가 당선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있다. 이 돈을 저는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암울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너무 부동산 부양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 정책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엔 대기업들이 공장을 미국의 그 뭐 이런 네, 조지아나 이런 데 많이 지었죠. 2차 전지하고 그쵸. 반도체.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 그 공장을 지었으면 한국의 직장이 훨씬 더 많아졌을 텐데. 그럼요. 평택 그 네. 그 P4
지을 때 그 네. 주변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넘쳐가지고 그러니까요. 길가에 그 노점 상도 질비했었어요. 예, 저는 우리가 바둑에서도 큰 포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국가적인 큰 포석상에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거는 너무 큰 저는 실착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만약에 한국에다가 공장을 지었으면 일자리가 훨씬 더 많아졌을 거고 한국의 경제도 훨씬 더 좋아졌을 거고 펀더멘탈 자체가 훨씬 더 좋아졌을 건데 네. 이거를 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부 부동산 부양 정책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해도 결국 무너질 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한국 기업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 기업들이 정말 잘 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그래야 주식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부동산도 좋아지고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좀 만드시는데 네. 훨씬 더 좀 집중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